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안철호입니다. 교수님께서 당뇨 치료를 권위자로 또 유명하신데요. 우리나라 65세 노년층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인 나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급변하고 있고 산업화되고 있고 서구화되어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불면증, 잠 못 이루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유전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췌장의 그 사이즈가 좀 적습니다. 한마디로 베타세포 기능이 좀 서양인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이제 대란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우리나라 같은 그런 국가에서 당뇨병이 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뭐 다른 나라의 동양권에 비해서도 조금 더 당뇨 유병률이 높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이 이제 아무래도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는 편이고 게다가 가장 동양권에서 이제 가장 산업화가 되고 있고 갑자기 이제 서구화되고 있으니 식단도 그래서 이제 더 이런 당뇨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직전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좀 알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병보다 더 중요한 건 당뇨 전 단계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당뇨 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공복혈당 장애, 식후혈당의 문제가 생기는 뇌당등 장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당뇨 전 단계, 당뇨병의 예비군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뇨병이 되면 되도록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당뇨 전 단계는 본인이 이제 결심하면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뇨 전 단계의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사실은 당뇨로 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합병증이 이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 전 단계의 인구가 당뇨 인구의 곱하기 2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당뇨병 환자도 그러는데 전형적인 우리 당뇨병의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라고 하면 3다라고 해서 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다식, 식사를 많이 하고 소변을 많이 보던 당뇨 이 3다의 증상이 있는데요.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이 전형적인 3다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는 더더욱 없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많거든요. 피곤하다, 좀 늦게 일어나게 되고 늦잠을 자고요. 제일 흔한 증상이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나른하고 식곤증인 줄 알고 봤더니 당이 올라가는 증상이고 또 급격히 올라간 혈당 스파이크는 금방 떨어지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 당 떨어지나 봐.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 환자들에게서 뭔가 피부 질환 아니면 손톱에 줄이 간다거나 아니면 뭐 쥐접 뭐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고 늦어지는데 굉장히 애매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뭐 감염이 잘 된다든지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무좀이 생긴다든지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또 굉장히 착색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뭐 예를 들면 잇몸이나 이 피부 같은 데에 이제 흉터 같은 데에 착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쥐젖이라고 해서 또는 겨드랑이나 이런 데 까맣게 되는 그런 어떤 색소 침착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IGF-1이라고 해서 인슐린 성장 인자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어떤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스킨택이라고 하죠. 쥐젖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게 혹시 내가 당뇨 전 단계가 아닌가? 아니면 당뇨병도 호르몬 질환이니까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막
피부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피부과를 갈 게 아니고 좀 호르몬 검사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는 게 뭐 다 측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 없던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피부과 문제인지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심장내과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호르몬의 균열이 보여주는 SOS다. 그런 경고로 생각하고 혹시는 이게 어떤 인슐린 호르몬을 비롯한 다른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아닌지 의심해보고 또 검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뇨의 치료와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일찍 진단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중은 재더라도 혈당이 내가 얼마인지 아는 경우가 없거든요. 내 지금 이런 컨디션이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음식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혈당 루틴을 만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측정하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당 패치라고 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고요. 예전에는 손끝에서 혈당을 측정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팔이나 이런 데 붙여서 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기의 어떤 혈당의 패턴을 미리 알게 되면 이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 예방과 관리에서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예방과 관리에서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하고 두 번째 기둥은 운동, 세 번째는 수면,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네 가지의 기둥을 어떻게 똑바로 세우느냐. 그게 당뇨를 관리하거나 당뇨를 예방하는 당뇨 전 단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관리가 또 중요한 요소인데 식사의 비중이 뭐 당뇨병 관련해서 70% 차지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뇨 예방 밥상 구성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동을 아무리 얘기해도 밥 한 숟갈 더 먹은 것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사람마다 이 혈당이라는 게 어느 게 더 기여를 많이 하느냐, 식사의 문제냐, 운동의 문제냐, 수면의 문제냐, 아니면 스트레스가 더 문제냐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대개는 식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칼로리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칼로리보다는 당 지수, 그러니까 식사의 양보다는 질, 근데 또 당 지수보다는 최근에는 이 후기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당독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또 식사에 대한 레시피, 조리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본인한테 맞는 식사를 잘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좋은 식단을 구성하는 몇 가지 원칙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재료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 근데 좋은 식재료라는 게 뭐 비싼 식재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고 치면 단백질이라고 했을 때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지방이 많은 단백질. 같은 식재료에도 붉은 고기가 있고 하얀 고기가 있잖아요. 붉은 고기보다는 하얀 고기가 좋은 이유가 포화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닭이나 생선 같은 것도 부위별로 사실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이 틀리고 닭날개가 틀리고 다리가 틀리고 이런 어떤 식재료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리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대개는 삶느냐 굽느냐 튀기냐 중에서 굽는 것보다는 삶는 게 더 당지수를 올리지 않으니까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식재료나 이런 조리법을 따질 때는 당 지수를 따지게 되는데 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기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튀기는 과정에서 이 후기 당화산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거를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 지방이나 액상 가당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은 적게 드셔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식욕 호르몬을 피해서
칼로리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들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소가 많은 음식들은 아무래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니까 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어떤 최악의 음식을 뭐 3개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절대라는 건 없죠. 근데 대개는 이게 당뇨병 환자들이 흔히 교수님 저는 어떤 걸 먹어야 됩니까?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사실은 다 좋은 것만 먹을 수 없고 교과서적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연성을 갖고 방향을 잘 올바른 방향을 지켜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음식이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거지만 누구한테 나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꼽자 그러면 300이라고 있잖아요. 300. 쌀밥,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그다음에 이제 설탕. 요 세 가지는 가급적이면 당뇨병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게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이나 그다음에 합병증 그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옛날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아예 굶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굶거나 혹은 좀 먹는 거 줄이는 게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식사가 당뇨병 관리에 뭐 7대 3이다, 6대 4다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고요. 너무 또 식사를 안 먹으면 혈당이라는 결과치는 정상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안 나니까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당은 오르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 있게만 한다는 게 동물인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더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을 만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올바른 당뇨병의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다른 얘기지만 무조건 굶는다든지 좀 뭐 간헐적 단식, 일일 일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체중은 빠질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근육이 빠질 수도 있고 수분이 빠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몸의 구조는 더 나빠질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도 많이 안 생기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이 간헐적 폭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이나 호르몬은 이제 하루에 3번,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은 정교한 호르몬의 생체시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칙적인 식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식사의 어떤 칼로리, 식사의 양, 식사의 질, 당지수, 당독소 이런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식사의 정규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시계처럼 꼭 그 시간에 식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대충 한 20-30분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인터뷰 교수님 하신 거 보니까 삼시세끼를 나눠서 먹는 게 좀 좋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지키라는 차원에서 말씀. 그렇죠. 시간도 정기적으로 지키고요. 또 이제 식사를 갖다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거고요. 또 식사를 또 거르게 되면 이 또 저혈당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사는 이렇게 좀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저혈당이 자주 오시는 분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간식도 한 가지 잘 활용해야 될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식사 3번만 먹고 간식은 일체 안 먹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막 혈당이 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이 식사를 중간에 한번 그 간에 드셔서 조절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혈당의 스파이크가 아닌 이 혈당의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혈당을 낮춘 식사 방법 다양한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식사를 갖다가 씹어서 저작 활동을 통해서 음식이 소화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이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가 늦춰지니까 그만큼 이 당 지수, 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작을 할 때 이런 어떤 자극이 뇌에
자극을 줘서 사실 뭐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 다 이제 안면신경이라는 게 일종의 뇌신경의 그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나이 들수록 이런 안면 근육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저기 저작 활동을 잘게 오래 씹는 게 중요한 식사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막 왜 단백질 파우더로 끼니를 때우거나 이런 건 별로 좀 좋지 않은 방식.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치아가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뭐 단백질은 이제 씹어 먹는 게 좋고요. 과일도 요즘은 주스를 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곱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금세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제일 문제의식 삼고 있는 당지수, 급격한 혈당의 상승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통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사법도 유행인데 야단탄이라고 해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인지. 예, 맞습니다. 요즘 뭐 야단탄이라는 말도 있고 채고밥, 채소, 고기, 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야단탄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 식사의 순서만 바꿔도 이 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그 채소부터 먹고 또 그 야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먹으면 일단은 이 포만감이 생기니까 또 이제 탄수화물을 통해서 올라가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어차피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이거 왜 잠깐의 차이를 두는 게 의미가 있냐 하는데 그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잠깐의 차이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채소나 이런 걸 드시면서 또 오래 저작해서 씻고 그러면 그 잠깐의 차이가 아니고 꽤 시간이 되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흡수하는 속도가 일단은 채소부터 들어가면서 흡수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